북한에서는 이틀째 통일 농구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평양 방문을 앞두고 있어 북미 간 협상 내용도 주목됩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분석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통일 농구. 어제는 남북 혼합팀이었는데 오늘은 남북 간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교수님, 승패를 좀 전망해 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이 남북 간의 친선 경기지만도 네. 남자는 3패, 여자는 2승 1패 이렇게 돼 있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남자 농구가 3패할 때는 2m가 넘는 북한의 이명훈 선수. 네. 이명훈 선수가 235cm 이렇게 알려 있죠. 지금은 이제 북한에서 또 여자 선수 가운데 아주 어린 나이 박진아 선수 네. 2m 5cm 이렇게 알려 있죠. 지금 이제 북한에서 2m 이상이 누가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성패를 가람쥐는 거 아니냐. 나는 지금 봤을 때 네. 이명훈 선수는 일단 지금은 이제 선수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명훈 선수 없는 남북 대결 한다면은 남측 우리 측이 승리할 가능성이 있고 또 여성은 지금 이제 2m 넘는 박진아 선수 북측이기 네. 때문에 아마 이건 북측 승리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1승 1패 네. 이렇게 조심스레 전망해 봅니다. 네. 뭐 또 키를 극복할 만한 그런 실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저는 뭐 이제 양 교수님 말씀 잘 해주셔가지고 저도 공감한 분이긴 하지만 근데 한 가지 좀 90년대 초반과 차이가 있다면 저희 우리나라에서 이제 프로리그가 이제 발족을 해서 사실 90년대 초반부터 저희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뭐 연세대학부터 해서 이제 그때 네. 실업 리그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90년대 중반부터 이제 프로리그가 만들어지면서 10몇 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프로리그가 들어와서 우리 선수들이 남자 선수들이죠. 이렇게 뛰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기량차가 북측과는 90년대 초반 15년 전과는 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남자가 좀 2m가 물론 이제 말씀하신 이명훈 선수가 없기 때문에 더 유리한 부분도 있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좀 승산이 있지 않을까. 또 여자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말씀하신 박진아 선수가 2m가 넘기 때문에 다소 좀 경기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프로리그에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또 막상막하에 그래서 네. 우리 선수들이 이번에 승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네.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참 궁금하기도 한데 예전 화면을 보니까 리명훈 선수 말씀하셨던 리명훈 선수가 참 눈에 띄던데 지금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려진 게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선수 생활을 적고 뭐 이런 지도자, 감독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는데 정확한 내용은 지금 알려지만 없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게 박진아 선수가 눈에 띈다. 2m가 넘는 15살 여자 농구 선수인데 벌써 2m가 넘는다. 그래서 앞으로 더 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아시안 게임에서는 여자 농구 같은 경우에는 단일팀으로 나가는 거 아닌가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저희가 이제 남북 농구 경기가 이제 처음에 계기를 만들어서 이제 아시안 게임에서 같이 출전한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에 저희 대표단이 방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자 경기도 있어서 여자팀에서 단일화가 된다면 상당히 우리 팀의 전력이 상승돼서 저희가 금메달도 충분히 노려볼 전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번에 이 친선 경기 잘 치르고 그리고 화합 잘 해가지고 단일팀으로 또 아시안 게임에서도 좋은 성과가 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기 장면을 좀 보여드렸는데 이 응원을 하는 관중들의 모습도 이전과는 많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북한의 이런 이 스포츠 경기의 응원뿐만 아니고 예술단의 공연 이런 것도 보면 상당히 이 각본에 의한 연출, 다시 말해서 통제된 응원 문화 네. 이런 것이 지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이번에 이 남녀 통일농구 여기에 대해서 어제입니까? 이 경기를 보니까 응원 문화 상당히 바뀌었더라고요. 이것은 뭡니까? 각본에 의한 연출보다도 오히려 좀 더 자유스러운 이런 뭐랄까 이 응원 문화 이런 걸 보이는데 물론 이런 자유스러운 응원 문화에 있어가지고 북한이 우리 측을 초청해놓고 나름대로 자유스러움을 보여주는 그런 게 있겠죠. 물론 이렇게 자유스러움 보여주는 이면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나름대로 이 초청자에 대해서 배려하는 그런 게 있겠지만 또한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정상국가의 정상 지도자상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아마 북한 이번에도 자유스러운 응원 문화
이것도 하나의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도 담겨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그래픽을 좀 보여드렸는데 뭐 이전에 태권도 시범단 방문했을 때나 아니면 예술단 공연 때나 이때하고 또 이번에 농구 경기 때하고는 그 분위기가 또 많이 달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많이 좀 좋아진 남북 간의 어떤 화해 분위기를 반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남북 간의 화해 분위기 또 북미 간의 화해 분위기를 고려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 사회에서도 좀 통제가 좀 줄어들고 또 한 가지 좀 시차를 두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있을 때보다는 김정은 국무장이 들어와 가지고 전반적인 북한 사회의 분위기가 좀 더 좀 서구화되고 좀 자유스러워진 게 아닌가. 그래서 어떤 북한의 지도자의 어떤 또 다른 어떤 통치 스타일을 좀 엿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네. 이번 이 대회가 교류의 의미도 있습니다만 남북 간에 어떤 대화를 나누게 될까 이것도 참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오늘 오전에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우리 대표단의 숙소 문을 두드렸습니다. 조명철 통일부 장관과 어떤 환담을 주고받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무위원장께서 지방 현지 지도길에 계십니다. 오늘 경기도 보시지 못할 것 같고 해서 조명근 장관께 리해도 구하고 또 오래간만에 평양에 오셨는데 하고 싶은 이야기도 간단히 나눈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조언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이번 경기 조직과 관련된 전반적인 흐름은 사실 국무위원장께서 하나하나 다 잡아주셨습니다. 지금 경기 도중에 선수들을 소개하고 남측 음악을 돌려주고 하는 것도 경영하는 국무위원장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 특별한 관심 속에서 마련된 통일농구 경기입니다. 아마 이것도 북남 관계에서는 역사에 정말 하나의 장을 아로새길 그런 특기할 그런 말하자면 그런 좋은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통일농구 대회를 양측에서 이렇게 서로 아주 마음을 합쳐서 준비하고 선수들까지도 이렇게 한 그런 마음으로 판문점 선언 이행해 나가면 아마 상당히 빠른 속도로 많은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미국의 이남에서 진행될 공개 탁구 경기도 아마 우리가 나가게 될 겁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창원에서는 사격 경기 대회도 나가자고 생각합니다. 예. 네,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그리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대화 내용을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일단 김영철 부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면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 오늘 농구 대회를 관람하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김영철 통전부장이 직접 우리 조명균 장관을 만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서 왔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럼 지시 내용은 뭐냐? 첫 번째로는 이번 통일농구대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발의했기 때문에 관심이 많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이제 물론 이 폼페이오 장관하고 이 김영철 장관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도 이 조명근 장관 만나는 것도 중요하다. 그만큼 이렇게 이 초청자, 이 남측을 잘 예우를 해라. 이게 있고, 그다음 또 하나 더 추가한다면은 지금은 이제 남측에서 직접 이 김정은 위원장이 통일농구를 발의했기 때문에 아마 김정은 위원 직접 여기에 대해서 관람하지 않을까. 관심을 많이 가는 것도 잘 알고 있다. 네. 그러나 지금 이제 신의주 쪽의 현지 지도를 지금 가기 때문에 관람을 못하더라도 이해해달라. 뭐 이런 측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좀 더 하나 더 추가하는 이런 측면을 보면은 지금 이제 조만간에 아마 8월 말 9월 초에 창원에서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사격에 있어 가지고 올림픽 대회겠죠. 아주 큰 규모 이런 부분 대해 가지고 북측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참여한다. 네. 이것도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사항이었죠. 어떻든 간에 지금 이제 전반에 봤을 때 통전부장인 김영철은 아마 김정은 위원장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조명근 장관을 만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께서 사격대회 예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후에 뭐 남북 간에 이런 스포츠 교류 계획되어 있는 것들은 뭐가 있는 건가요?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 아시안 게임에서 하고 그다음에 남북 아까 막 얘기했던 단일팀 그리고 사격 대회 그 정도까지 좀 논의가 된 걸로 알고요. 그 이후의 상황에는 좀 더 좀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이제 남북 관계에서 이제 진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중요한 이제 그 스포츠라든지 아니면 문화 부분에서 고려를 통해 가지고 아직 대북 제재가 걸려 있는 어떤 경제 협력 이전 그 부분은 제외하고 그 이외의 부분에서 남북 관계 진전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고 이제 하나하나 이제 오늘 또 그 방북한 그 저희 어제 오늘 방북한 그 대표단을 어떤 그 협의를 통해 가지고 좀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좀 이제 조금만 이제 보완을 말씀드리면 아마 7월, 8월 가면 이제 이 대전에서 탁구 이런 대회가 있을 거고 그다음 이제 네. 8월, 9월 가면 이건 뭐냐면 창원에서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 있고 또 역시 8월, 9월 초 가면은 아시안 게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또 뭡니까? 9월 되면 지금 이제 줄줄이 남북한에 많이 있죠. 또 뭐니까 그 북측의 예술단이 우리 측에 오고 네. 또 지금 이제 북측의 이런 그 스포츠팀들이 또 서류화가 또 하는 거 아닙니까? 또 저 잘 되면은 또 뭡니까 남북 간에 또 경병축구 이런 것도 있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스포츠 사회문화계로 이것이 남북 관계를 한층 더 도약시키는 데 가지고 분위기 조성 이에 대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네. 앞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남북 간의 교류 행사가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예정이 되는데 지금 조명균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의 대화 내용을 또 쭉 보면 남북 간의 협의가 좀 더 신속하고 실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북이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대화를 또 나누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제 그 남북 관계의 진전에 있어서 이제 형식은 좀 배제한 채 실질적으로 나가자는 부분인데요. 이제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이제 여태까지는 그 뭐라고 할까요? 토대를 놓는 것에 많은 중점을 뒀다면 이제 많은 그 교류를 통해 가지고 이제 남북 그 당국자들끼리 어떤 뭐랄까 소통과 신뢰의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한 토대가 마련됐으니까 이제는 그러한 형식적인 부분을 이제 건너뛰어서 실질적으로 빠르게 진전을 해보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한 그 남북 관계의 진전이 지금 북미 관계의 진전에도 굉장히 중요한 그 어떤 그 뭐랄까 촉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도 이제 남북 관계가 잘 진전된다면 이제 북미 관계를 진전시키는 데 있어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압박을 하는 그 수단이 될 수도 있고 또 네. 촉진하는 그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협력을 해나가자 이렇게 다짐했다 이렇게 서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차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그런 좀 격이 없이 만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이 도보다리 산책, 예. 그 벤치회담 여기서 우지 보면은 남북 정상 간의 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은 3조 13개 항에 합의했지만도 이 도보다리에서의 산책회담은 45분간에 엄청난 이야기를 했을 거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양 정상의 신뢰가 언제 쌓였다. 앞으로 지금은 이제 두 차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뭐냐면 4.27, 5.16 두 차례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정상회담 아닙니까? 네. 또 그리고 초가을에 또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평양에 가지고 정상회담 이렇게 서로가 합의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봤을 때 아마 이번에 조명균 장관이 직접 평양에 가지고 혹시나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그 이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북에 있어 가지고 일종의 탐색전을 할까요? 뭐 이런 부분도 좀 뭐랄까 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이 조명균 장관과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이 조금 낮은 것이 아니겠냐. 예.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이번에는 이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안 나온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남북 교류 상황에 대해서 좀 전망을 해봤는데 이런 남북 간의 교류도 북한의 비핵화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것과도 연관이 많이 되어 있을 텐데 일단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평양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게 북미 간의 정상회담 이후에 처음 또 북미 양측이 만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방문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싱가포르 그 정상회담에서 저희가 싱가포르 선언이 나왔고요. 센터 선언이 나왔지만 그 부분에서 거기서 포괄적이고 어떻게 보면 원칙적인 합의가 나와서 굉장히 성공적인 그 회담이 됐지만 그렇지만 한편으로 얘기가 나왔던 것이 비핵화 관련해서 비핵화 프로세스와 관련해서 구체성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한 좀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을 해서 북한이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어떠한 의지와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그래서 과연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정말로 의지가 있는가.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가를 검증하는 그런
방북이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알려진 것처럼 미국 내에서 굉장히 비판적 여론이 많습니다. 지금 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너무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어떤 그 이용만 당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북한이 또 속임수 쓰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적 여론이 많기 때문에 미국 그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도 이번 방북을 통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여태까지 이어온 어떤 그 대북 정책의 어떤 방향성과 어떤 정책 이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민 교수님께서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그 방북의 의미,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에 갔을 때 실질적인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누구와 대면하게 될 것이냐 이것도 궁금한데 리용호 외무상이냐 김영철 부위원장이냐 이걸 두고도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이게 두 인물에 따라서 뭔가 분위기가 다른 건지 두 인물의 성격이 많이 다른 건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협상에서 카운터파트는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이 북한의 김영철 통전부장 그리고 이용호 외상 네. 두 사람들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김영철 통전부장의 경우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뜻을 가장 빨리 이해하고 소위 말해 이행하는 속도가 상당히 빠른 것이죠. 그러나 단점은 뭐냐? 영어가 조금 딸린다는 것이죠. 네. 그다음 지금 이제 이용호 외상은 이 본래 외교부 이 오랫동안 그 외교 관련 사람들은 동작이 상당히 느립니다. 그런 지금 봤을 때 영어를 잘하는 장점이 있지만도 조금 느리다는 이런 단점이 있겠죠. 그러나 어떻든 간에 북한 체제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뜻을 누가 빨리 이해하고 이행하느냐 이것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예. 또 그리고 북한이라는 것은 상당부 안면을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 새로운 이 파트너 이것이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저는 오히려 폼페이오 장관의 카운터파트로서 큰 틀에서는 김영철 통전부장이 당분간은 지속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 지속되는 기간 동안에는 이 폼페이오 장관이 워낙 바쁜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차석 대표 예를 들어 북미간 고위급 회담이 있어가지고 수석 대표는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통전부장이라고 한다면은 예. 차석 대표일 경우에는 북한 측에서는 최선희 부상 또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조만간에 임명될 동아태 차관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뭐 성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도 혹시나 성김 주 필리핀 대사가 이 동아태 차관부 된다 하면은 성김 대 최선희 간의 라인 여기 대해서 실무자 간의 활발한 대화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주고 지금의 상황에서는 예단은 어렵지만도 저는 당분간은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통전부장 간의 고위급 라인이 좀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합니다. 네. 김영철 통전부장 같은 경우에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속내를 이해하고 전달하고 소통하는데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뭐냐면 일단 그 김영철은 이 남북 간에 대화도 많이 했지만도 또 군 출신 아니겠습니까? 또 군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는데 직접 이 김영철을 나선다면 그것도 좀 더 회용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리고 지금까지 폼페이오 장관하고 카운터파트로서 많은 역할을 했고 특히나 남북미에 있어가지고 그 소위 말해 정보수장이랄까요? 할 때 우리의 서훈 국정원장 또 그리고 김영철 통전부장 미국 폼페이오 당시 CIA 국장 여기에 대해서 라인이 다 있단 말입니다. 이런 측면에 봤을 때 아직까지는 이 북미 관계에 있어가지고 수면 하에서 수면 위로 완전히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정부 대 정부 간의 라인이 더욱더 형성이 있느냐 아니면은 좀 더 정보 라인과 소위 말해 기존의 채널을 좀 더 할 일이 많으냐 이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판단하겠습니다만도 제가 보기에는 아마 지금 이제 이용호 대 소위 말해 폼페이오 받아도 오히려 네. 김영철 대 폼페이오 당분간 유지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네.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양 교수 말씀에 이제 동의를 하면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폼페이오 김영철 어떤 협상이 계속 지속될까 보는데요. 근데 그 미국 측에서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변함이 없는데 협상 대표로 그런데 네. 이제 북한 측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저희가 관측을 하는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그 싱가포르 선언에서 이제 폼페이오 장관과 북한의 인사가 만나서 후속 조치를 이행한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지정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만약에 김영철 통전부장을 딱 명시를 했으면 이러한 논란이 없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이제 논란이 있어서 이제 관측이 나오게 된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CIA 국장에서 이제 정보 라인에서
국무부의 수장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예. 때문에 외교의 격으로 따져본다면 이제 김영철 통전부장은 정부 수장이지만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우리나라로 치면 외교부 장관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북한 측에서 외교부의 수장이라 할 수 있는 리용호 외무상이 격이 맞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처음에 어떤 발빠르고 신속한 어떤 북미 접촉을 위해서 정보 라인을 움직였다면 이제는 공식적인 외교 라인을 움직이는 게 더 적절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카운터파트로서 이제 리용호 외무상이 거론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북미 간에 폼페이오 김영철 라인을 통해서 싸운 것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예. 그리고 두 인물 간의 그 싸운 어떤 뭐랄까요 신뢰와 소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북핵 그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측면을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국면에서 협상의 어떤 그 가장 높은 그 수장을 바꾼다는 게 과연 북한 측에서도 그만한 위험을 무릅쓸 수 있을까? 이런 부분 생각해 본다면 김영철 통전부장이 계속 어떤 수장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그 민 교수님 전적으로 좀 동감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은 이제 싱가포르 공동 성명이 있어 가지고 예. 보이콧 회담에 있어 가지고 미국 측에서는 폼페이오 장관을 못을 박았는데 북한 쪽의 칸도를 못을 안 박았단 말입니다. 근데 못을 박은 것이 이례적이냐? 못을 안 박은 것이 이례적이냐? 이건 다른 차원이란 말이에요. 보통 이렇게 이 보이콧 회담 하면은 보이콧 회담의 수석 대표는 이 합의문에 잘 안 담거든요. 그래서 이 폼페이오 장관을 못을 박은 것이 좀 더 이례적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두 번째는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이제 보통 우리가 막힌 곳을 뚫을 때는 보통 정보 당국에서 하는 것이 많은 경험들이 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문제는 뭡니까? 막힌 곳을 뚫고 나서 좀 더 확장되는 것이냐? 아니면 막힌 걸 뚫어내서 가지고 좀 더 필요하냐? 여기 돼 가지고 최고 지도자들이 판단하는 그런 상황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막힌 곳을 뚫었지만도 좀 더 기름칠을 하고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관점만 있고 두 번째는 문제는 뭐냐면 혹시나 지금은 이제 북한에서 김영철에서 이용호 외상으로 바뀌었을 때 이 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폼페이오 장관은 혹시 만약에 정책이라든지 이행에서 조금만 입장이 변화된다면 이용호의 경우는 저는 그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이것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오히려 당분간 제가 계속 당분간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정부 대 정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오히려 기존의 채널을 가지고 네. 좀 더 발전시키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아까 양 교수님께서 그 김영철 통일 전선 부장 같은 경우에는 군 출신인 점에 대해서도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군부를 계속해서 설득하는 것도 여전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전에 이제 군 수뇌부 3인방을 교체하면서 어떻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군부의 어떤 그 통솔, 어떤 그 완전한 장악을 했다 이렇게 어떤 분석 기사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군부가 세대 교체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또 최근에 알려진 보도를 보면 싱가포르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볼튼 보좌관과 사진을 찍으면서 강경파들을 위한 사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여전히 군부 내에는 어떤 네. 강경파와 또 온건파가 있어가지고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고 할 수 있고요. 군이라는 조직은 어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어떤 자기의 어떤 안보를 위해서 어떤 직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또 북미 관계 좀 나아지는 그 남북관을 고려해서 좀 더 원활한 목소리를 낼 때 그 군이 어떤 북한의 안보를 걱정을 해서 어떤 직원하고 충원하는 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이렇게 내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잘 끌어안아서 설득하면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협상 아무래도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협상이 될 텐데 세 번째 평양을 방문하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도 중요한 회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 내부에서 비판적인 여론도 있는 상황인 만큼 분명히 어떤 결과를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역대 그 미국 행정부 선상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 언론하고 이 친화력이랄까요, 상당히 불신관계랄까요, 이러한 행정부는 참 찾기 힘든 상황이 아니겠냐. 지금 이제 이 트럼프 행정부 선상에서 이런 북미 관계, 이 역사적으로 70년 만에 처음 오는 부분인데 어찌 보면 언론이 적극적으로 지적 협조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언론부터 비판을 상당히 많이 받는단 말입니다. 그만큼 언론에 대해서 서로 그 행정 불신앙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다음 지금은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이렇게 세 번째 방북가 있어가지고 결정적인 이런 그 방북의 일종이 뭡니까? 토대 또는 계기랄까요? 여기서 뭐냐니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이 친서랄까요? 서신 이것이 저는 뭐냐면 결정적인 작용했다. 다시 말해서 일전에 판문점에서 이 미국 측의 그 성김 이 대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서신을 이 김명철 통령에 전달한 거 아닙니까? 그 전달 속에는 북한이 요구했던 그런 답변 이것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럼 거기는 뭐냐? 아마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 유해 송환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 네.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니까 이 센토사 섬의 북미 공동 성명을 아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그런 이행 의지 그 속에 지금 이제 미국 그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는 것은 체제 보장에서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뭐냐니까 수교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좀 뭔가 구상을 내놔라. 또 하나는 뭐냐면 경제 우려 사항, 경제 제재 여기에 대해서 뭔가 답변을 내놔라. 네. 이것이 이것이 뭡니까? 센토사 섬에서 북미 공동 성명의 제1항에 나온 거 아닙니까? 북미 간의 신뢰, 관계가 새로운 관계가 수립되는 이후에 뭡니까? 비핵화도 나오고 평화치도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뜻이 담긴 그 안에 뭔가 들어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북한이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이번 이제 세 번째로 폼페이오 장관이 방문한 거 아니냐. 나는 지금 봤을 때 그 내용이 소위 말해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김정일 위원장 또한 거기에 걸맞는 비핵화에 대한 이행 노선면, 시간표 이런 것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민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만약에 친서가 실제로 전달이 됐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뭐 답도 있어야 될 텐데 어떤 답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북미 간의 어떤 관계가 그 진행된 걸 보면 저는 전문가들 간에 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북한의 선제적 조치가 이루어지고 그에 대해서 미국의 대응적인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북미 정상회담 전에 북한이 취했던 선제 조치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부답을 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미 어떤 연합 군사훈련 조건부 유예 이렇게 내걸었기 때문에 이제는 북한이 선제적 조치를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지만 그에 대해서 미국이 그에 상응하는 이제 체제 안전 보장 조치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때 가시적인 성과를 갖고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미국 내 여론이 굉장히 비판적을 고려했고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과거 미국 행정부가 보여줬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비핵화 조치를 이뤄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북한이 따라오지 못하면 굉장히 미국 측으로는 곤란한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판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위기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해 송환 문제를 이번에 마무리를 짓고요. 그와 더불어서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북한 측의 신고 문제죠. 예. 그래서 시설이라든지 탄두라든지 물질의 부분에 있어서 또 최근에 이제 미국 측에서 그거에 관련돼서 어떤 좀 어떻게 보면 정보가 누출될 수 있는 그러한 정보 보고가 DIA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검증 부분 있어서 북한이 얼마만큼 충실하게 신고를 해주는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가기의 성과가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폼페이오 장관과 이제 북한 측에서 심드는 논의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만들지 않겠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방법을 통해서 어떤 합의문의 형태로 뭐가 결과물이 나오지는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암묵적 합의라든지 구두 합의를 가지고 돌아와서 어떤 조금씩 얘기를 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폼페이오 장관 같은 경우에 이제 타임라인 어떤 시한을 정해두진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와 동시에 새로운 개념이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전에는 CVID라는 개념을 이제 주장을 했다면 이번에는 FFVD라는 개념을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내용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CVID에서 이제 북미 정상에서만 나온 게 있으니까 판문점
회담과 그다음에 이제 북미정상에 나온 게 이제 CD죠. Complete Denuclearization에서 완전한 비핵화였잖아요. 그것에 이제 발전된 게 FFBD니까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에서 최종적이고 충분히 검증된 비핵화니까 그걸 본다면 이 complete라는 개념이 FFB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완전한 비핵화에서 완전한이 어떤 의미냐? 있을 때 지금은 이제 충분하게 검증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이번에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을 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말씀드렸던 신고와 사찰 검증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을 중점을 두겠다. 이러한 의지를 표명을 해서 북한에게 충실하게 신고를 해야지만 통할 수 있다.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FFVD라는 이 개념이 새롭게 나오면서 이게 이전의 CVID보다 더 강화된 개념이다 이런 해석도 있고 아니면 뭐 좀 더 유연해진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그 CVID든 FFVD든 별 차이가 없다. 결국은 완전한 비핵화다. 네. 그래서 굳이 차이점이 뭐냐 구분해라 라고 문제를 던진다면은 CVID는 불가역적인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여기에 대해서 무게중심이 있고 FFVD는 검증 여기에 무게중심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우리가 문 교수님 말씀했지만도 비핵화만 하나만 두고 봤을 때 결국은 뭡니까? 성실한 신고, 거기에 대한 사찰, 그리고 검증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기본이겠죠. 그런데 이것은 뭡니까? 불신관계에 있을 때 신뢰관계에 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동시 행동으로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이행 방법에 있어 가지고 단계적 동시성을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가, 또 앞으로 어떻게 해갈 건가, 우리가 좀 먼저 동시 행동의 원칙에서 예측을 해보면은 이미 북미 간에는 뭡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뭡니까? 풍계리 핵실험장을 해체하고 지금 하나 남은 게 뭡니까? 미사일 발사체, 엔진 시험장 이것을 해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서로 주고받는 거 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또 주고받는 게 뭐냐? 북한은 핵 동결. 예를 들어 영변 핵단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동결을 선언한다면은 한미 간에는 북한이 줄 수 있는 것이 종전 선언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역시 뭐 간단한 뭐 그렇게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세 번째가 뭐냐면 북한이 성실한 신고에 의해 가지고 사찰을 받는다 라고 한다면은 미국이 줄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토록 북한이 바라는 대북 제재 완화 또는 해제 아니겠습니까? 이 이후에 더 나아간다면은 거의 마지막 단계로 할 수 있는 것이 북한의 핵물질, 핵무기 이것이 뭡니까? 해체 또는 이전. 이래 한다면은 미국이 줄 수 있는 건 뭡니까? 수교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이 서로 주고받는 이러한 이게 결국 뭐냐면 비핵화와 체제 보장에 대한 단계적 동시성의 로드맵이 대충 이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아마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서 가지고 이런 부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폼페이오 장관 이제 내일 북한에 도착해서 협상을 시작하게 될 텐데요. 이번 방북이 새로운 분기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